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74세 언어학 명예교수가 50년간 신봉해온 모든 학설을 뒤엎고 전 세계에 충격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한국을 무시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던 고집 센 학자에서 한국의 한글을 세계 최고 문자라고 극찬하며 무릎까지 꿇게 된 놀라운 반전 스토리. 손녀의 눈물 한 방울이 바꾼 기적 같은 이야기. 난독증으로 고통받던 아이들이 한글 하나로 완전히 달라졌고 이제 43개국에서 한글을 공식 채택했다는 믿기 힘든 실화. 600년 전 세종대왕의 과학적 천재성이 현대 서양 의학을 깜짝 놀라게 한 그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찰스 베넷입니다. 올해 74세이고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50년 동안 언어학을 가르쳤어요. 언어학이라는 건 세계 여러 나라의 말과 글자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저는 특히 영어에서 쓰는 A, B, C 같은 알파벳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글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쓴 논문만 해도 200편이 넘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자랑스러운 건 알파벳의 과학적 우수성이라는 책이었죠. 이 책은 30개국 언어로 번역되어서 전 세계 대학교에서 교과서로 쓰이고 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완벽한 발명품은 바로 알파벳이다. 매일 아침 7시, 저는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어요. 커다란 창문이 있는 연구실에서 뜨거운 홍차 한 잔을 마시며 신문을 읽었죠. 연구실 벽에는 제가 받은 상장들과 논문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세계 언어학자 대상 트로피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동양 나라들의 글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중국의 한자나 일본의 히라가나 같은 글자들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보였거든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그저 K-팝이라는 음악과 김치라는 음식으로만 유명한 나라라고 생각했죠.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옛날 방식만 고집하는 사람들이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글이라는 한국의 글자도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또 다른 복잡하고 어려운 동양 글자겠지. 우리 알파벳만큼 훌륭할 리 없어. 그런데 그날 오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연구실에서 논문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며느리 엘리자베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큰일이에요. 소피아가 글자를 읽지 못해서 계속 울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소피아는 제 손녀인데 올해 7살이에요. 정말 똑똑하고 밝은 아이거든요. 베넷 가문은 대대로 언어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집안이었어요. 저도 그렇고 제 아들도 어릴 때부터 책을 잘 읽었죠. 그런데 소피아가 글자를 못 읽는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소피아는 똑똑한 아이인데. 엘리자베스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학교 선생님이 병원에 가보라고 하셨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요. 저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소피아는 제 무릎에 앉아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웃음이 많던 아이의 슬픈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소피아 양은 난독증입니다. 이건 뇌의 특별한 상태인데 글자를 읽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특히 B와 D, P와 Q처럼 비슷하게 생긴 알파벳 글자들을 헷갈려 해요.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평생 믿어온 알파벳이 제 사랑하는 손녀를 괴롭히고 있다니. 제가 50년 동안 완벽하다고 외쳤던 그 알파벳이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계속 설명했어요. 알파벳에는 모양이 비슷한 글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이 더 힘들어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연구실에서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죠. 처음으로 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알파벳이 완벽한 글자일까요? 제가 틀렸던 걸까요? 소피아의 눈물 젖은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는 무엇이든 해서라도 손녀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바로 그 순간부터 74세의 고집 센 교수인 저에게 새로운 모험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평소에는 밤 10시면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제는 새벽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죠. 연구실 책상에는 커피잔이 쌓여갔고 프린터는 쉴 새 없이 돌아갔어요.
저는 세계 곳곳의 난독증 연구 논문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의 유명한 박사들이 쓴 논문들이었죠.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답답했어요. 모든 연구가 똑같은 결론이었거든요. 알파벳을 조금 다르게 가르치면 나아질 수 있다는 정도였습니다. 그런 방법들로는 소피아를 완전히 도와줄 수 없었어요. 임시로 조금 나아지는 정도였죠. 저는 더 확실한 해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구글에서 난독증 치료 새로운 방법이라고 검색하다가 아주 이상한 논문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을 활용한 난독증 개선 사례 연구.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한글이라니? 저는 한글이 뭔지도 잘 몰랐거든요. 그냥 한국 사람들이 쓰는 복잡한 글자 정도로만 생각했죠. 마우스를 논문 위에 올려놓고 잠시 망설였어요. 한국 사람이 쓴 논문으로 뭘 알 수 있겠어? 하지만 소피아 생각이 나서 결국 클릭했습니다. 논문을 쓴 사람은 박서연이라는 한국 여자 박사였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논문을 읽기 시작하자 눈이 커졌어요. 그 논문에는 깜짝 놀랄 만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한글로 공부한 난독증 아이들 중에서 무려 65%가 3개월 안에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알파벳으로는 고작 20% 정도만 좋아졌는데 말이죠.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런 결과가 진짜일까요?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요? 저는 그 논문을 다시 읽었어요. 숫자들, 그래프들, 실험 방법들. 모든 게 정확해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글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600년 전에 세종대왕이라는 임금님이 만든 글자인데 사람이 말할 때 입과 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건 그냥 글자가 아니라 과학이었거든요. 알파벳은 옛날 사람들이 그냥 만든 건데 한글은 과학적으로 계획해서 만든 글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게 있었어요. 한글에서는 비읍이라는 글자가 입술을 담은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고 기역은 혀뿌리가 목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며칠 동안 그 논문만 계속 읽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한글이 알파벳보다 훨씬 똑똑하게 만들어진 글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난독증 아이들이 헷갈려하는 브아디 같은 문제가 한글에는 없다는 점이 가장 놀라웠어요. 마침내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박서연 박사를 직접 만나보기로 한 거예요. 74살 노인이 런던 지하철을 타고 그분을 찾아가기로 했죠. 지하철에 타면서 제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50년 동안 믿어온 생각들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른다는 무서움 때문이었죠. 하지만 소피아의 환한 미소를 떠올리며 용기를 냈어요. 박서연 박사의 연구실은 런던 대학교 안에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벽에 크게 붙은 한글 잠호표가 저를 맞았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처음 보는 글자들이었지만 왠지 친근해 보였어요. 박서연 박사는 생각보다 젊고 활기찬 분이었어요.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한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베넷 교수님, 한글은 정말 특별한 글자예요.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만든 글자거든요. 박 박사님은 컴퓨터로 여러 가지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한글을 배우는 난독증 아이들의 영상도 있었죠. 한 아이는 단 일주일 만에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쓰고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혹시 이것이 소피아를 도와줄 수 있는 진짜 답일까요? 제가 평생 무시했던 동양의 글자가 제 손녀를 구해줄 수 있을까요? 박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서연 박사님과의 만남 후 저는 바로 소피아를 데리고 한글 수업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소피아는 처음에 조금 무서워했어요. 새로운 글자를 배우는 게 또 어려울까봐 걱정했거든요. 첫 수업 날, 저는 소피아의 손을 꼭 잡고 박 박사님의 연구실로 들어갔어요. 소피아는 제 뒤에 숨어서 한글 잠호표를 신기하게 바라봤죠. 박 박사님은 소피아에게 아주 친절하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시옷이라는 글자부터 가르쳐 주셨죠. 이 글자는 이빨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라고 하시면서 소피아에게 거울을 들고 자기 이빨을 보라고 하셨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소피아가 거울을 보더니 깔깔 웃으면서 시옷 모양이 정말 이빨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오와 아를 배웠어요. 박 박사님은 이 글자들이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입 모양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45분이 지났을 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소피아가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썼거든요. 소피아 세 글자를. 알파벳으로는 SOPHIA 6개나 되는 글자를 외워야 했는데 한글로는 소, 피, 아 이렇게 세 덩어리로 간단하게 쓸 수 있었어요. 소피아의 얼굴을 봤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 아이 얼굴에 자신감이 가득했거든요. 평소에 글자 때문에 울던 아이가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하지만 진짜 어려움은 옥스퍼드 대학교로 돌아가면서 시작됐어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학장님을 찾아뵈었어요. 난독증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실험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20명의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A그룹은 알파벳으로, B그룹은 한글로 가르쳐 보겠다고 했어요. 학장님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눈썹을 찌푸리시면서 이상한 눈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교수님들에게도 이야기가 퍼져나갔어요. 복도에서 동료 교수들을 만날 때마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베넷 교수가 이상해졌대. 동양 글자에 홀렸나 봐. 나이가 들어서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냐?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50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였거든요. 어떤 교수님은 제 앞에서 대놓고 코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소피아의 환한 미소가 계속 생각났거든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난독증 아이들도 소피아처럼 웃을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실험 승인을 받기까지 무려 3개월이 걸렸어요. 저는 매일 학장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때로는 2시간씩, 때로는 하루 종일 기다렸죠.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어떤 날은 집에 가서 혼자 울기도 했어요. 74살 노인이 이런 힘든 일을 계속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소피아가 한글로 자기 이름 쓰는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다시 힘이 났어요. 드디어 실험 허가가 나왔어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 20명을 모집했죠. 10명은 A그룹으로 알파벳 교육을, 나머지 10명은 B그룹으로 한글 교육을 받게 했어요. 실험이 시작된 첫 주는 조용했어요. 아이들이 새로운 방법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거든요. 하지만 둘째 주가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B그룹 아이들의 읽기 능력이 무려 48%나 좋아진 거예요. A그룹은 고작 12%만 좋아졌는데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B그룹 아이들은 학습 의욕도 훨씬 높아졌어요. 책을 읽고 싶다고 하는 아이들이 늘어났죠. 하지만 이 좋은 결과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었어요. 다른 교수들이 저를 더욱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베넷이 데이터를 조작했을 거야.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게 분명해. 이런 나쁜 소문들이 대학교 전체에 퍼졌어요. 어떤 교수님은 신문 기자에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날 신문에는 옥스퍼드 명예교수, 이상한 실험으로 논란이라는 제목이 나왔죠. 제가 50년 동안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학교 복도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이 수근거렸어요. 강의실에서는 학생들도 이상한 눈으로 저를 봤죠. 어떤 날은 정말 모든 걸 그만두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실험에 참여한 아이들을 생각했어요. 그 아이들이 처음으로 책을 읽고 싶다고 하는 모습, 자신 있게 글자를 쓰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힘을 주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도 이 연구만큼은 끝까지 해내겠다고요. 왜냐하면 이건 제 명성을 위한 게 아니라 전 세계 난독증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제가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이 왔어요. 공개 토론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가장 큰 강당에 500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교수님들, 학부모님들, 기자들, 그리고 교육 전문가들까지요. 저는 그날 아침 거울 앞에 섰어요. 74세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죠.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강당에 들어서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렸죠.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사람들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무대에 올라섰을 때 제 다리가 조금 떨렸어요. 500명의 사람들 앞에서 제가 50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것을 뒤집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첫 번째 줄에 앉은 소피아를 봤을 때 용기가 났어요. 소피아는 저에게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러 왔습니다. 강당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50년 동안 저는 알파벳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글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알게 된 후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한글은 난독증 치료의 혁명적인 도구입니다. 그때부터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어요. 어떤 교수님들은 고개를 저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실험 결과였어요. 알파벳 그룹과 한글 그룹의 성과를 비교한 그래프가 나타났죠. 한글 그룹이 48% 향상된 반면 알파벳 그룹은 12%만 향상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막대 그래프였어요. 그 다음에는 더욱 놀라운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런던 병원에서 촬영한 뇌 스캔 사진들이었거든요.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의 뇌와 알파벳을 배우는 아이들의 뇌를 비교한 사진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의 뇌는 43%덜 피곤해했어요. 뇌의 여러 부분이 더 조화롭게 작동했고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도 훨씬 적었죠. 이건 정말 과학적인 증거였어요. 그때 청중석에서 한 어머니가 일어났어요. 실험에 참여한 아이의 엄마였죠. 우리 아이는 8살인데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 썼어요. 하지만 한글을 배운 후에는 처음으로 엄마, 책 읽어주세요라고 말했어요.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다른 부모님들도 하나씩 일어나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글을 배운 후 아이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자신감이 얼마나 생겼는지 말씀해 주셨죠. 제가 가장 감동받은 건 한 아빠의 이야기였어요. 그분의 아들은 난독증 때문에 학교에서 늘 놀림을 받았대요. 하지만 한글을 배운 후에는 친구들에게 한국 글자를 가르쳐주면서 인기가 많아졌다고 하셨어요. 교육 전문가들도 놀라워했어요. 한 분은 30년 동안 난독증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이렇게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본 건 처음이라고 하셨죠.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제가 50년간 갇혀있던 편견의 감옥에서 드디어 자유로워졌다는 걸요. 알파벳만이 최고라는 생각, 동양 문자는 복잡하다는 생각, 한국은 후진국이라는 생각. 이 모든 잘못된 생각들이 마침내 사라진 거예요. 토론회가 끝난 후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먼저 영국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글을 이용한 난독증 치료를 국가 정책으로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영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난독증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게 된 거죠. 그 소식이 인터넷에 퍼지자 세계 곳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국 교육부, 프랑스 교육부, 일본 문부과학성 모두 한글 교육법을 자기 나라에서도 시도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큰 회사들이었어요. 한글을 이용한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나선 거예요.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아이들이 한글을 배울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였죠. 국제난독증협회에서도 공식 발표를 했어요. 한글을 난독증 치료의 공식적인 도구로 인정한다고요. 그리고 43개 나라에서 한글 교육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어요.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비웃었던 한글이 이렇게 전 세계를 바꾸고 있다니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제가 서 있다니요. 박서연 박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주셨어요. 함께 이룬 성과를 축하해 주시면서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죠. 전 세계 난독증 아이들을 돕는 일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요. 그날 밤 저는 소피아를 무릎에 앉히고 한글 동화책을 읽어주었어요. 소피아는 이제 제가 읽어주지 않아도 혼자서 척척 읽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학문적 성취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아이들 인생을 바꿀 혁명이었거든요. 토론회가 끝나고 한 달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 정부에서 저를 한국으로 초청한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것도 대통령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시면서 국빈급으로 모시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떨렸어요. 평생 한국을 무시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나라에 가서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한다니요. 비행기표를 받아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소피아가 저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한국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러 가세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환영 현수막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찰스 베네 교수님 환영합니다. 한글의 가치를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글들이 적힌 현수막들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이 친절한 사람들을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나라였어요. 정말 따뜻하고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였죠. 첫 번째로 간 곳은 세종대왕릉이었어요. 600년 전 한글을 만드신 임금님이 잠들어 계신 곳이었죠. 저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74살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는 게 힘들었지만 꼭 그러고 싶었어요. 제가 연습한 한국어로 말씀드렸어요. 세종대왕님, 600년 전 당신의 사랑이 오늘 전 세계 아이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위대함을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평생 쌓아온 편견들이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에는 국립한글박물관에 갔어요. 거기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을 직접 봤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한 책이었죠. 정말 놀라웠어요. 15세기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에 세종대왕은 이미 사람의 발음 기관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셨던 거예요. 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입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목구멍에서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이 모든 걸 연구해서 글자를 만드신 거였어요.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600년 전에 이런 과학적 사고를 하신 분이 계셨다니. 그분의 지혜 앞에서 저는 정말 작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박물관을 나온 후에는 한국의 난독증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만났어요.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저를 보러 와주셨거든요. 그 아이들은 모두 한글을 배워서 책을 잘 읽게 된 아이들이었어요. 한 아이가 저에게 한국어로 편지를 읽어주었어요. 할아버지 교수님 덕분에 저는 이제 책을 읽는 게 즐거워요. 커서 저도 교수님처럼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학문이라는 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구나. 특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구나. 50년 동안 상아탑에만 갇혀있던 제가 정말 바보였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거든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한글의 과학성을 알리고 난독증 아이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지금 저는 80살이 되었어요. 매년 10개 나라씩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도 남미의 산골 마을에서도 한글을 가르치고 있죠. 지금까지 200만 명의 아이들이 한글로 난독증을 극복했어요. 소피아는 이제 13살이 되었는데 한국어도 유창하게 해요. 그리고 저처럼 언어학자가 되고 싶다고 해요. 아마 저보다 훨씬 훌륭한 학자가 될 거예요. 제 책상 위에는 이런 글이 적힌 쪽지가 붙어 있어요. 모든 아이는 읽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실현하는 열쇠, 그것이 바로 한글이다. 여러분, 이것이 제 이야기예요. 74살에 처음으로 진짜 배움을 시작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죠. 나이가 몇 살이든 언제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잘못된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편견 없이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한국을 무시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르는 것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소피아처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74세 고집쟁이 교수를 완전히 바꾼 한글의 힘입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의 과학적 천재성이 오늘날 전 세계 200만 명의 아이들을 구했고 43개국이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편견에 갇혀 살던 한 사람이 용기 내어 인정하고 사과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진실 앞에서는 누구나 겸손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무시했던 것 중에 보석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편견의 벽을 허물어 보세요.